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등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과 소통을 한 뒤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젠더 차별 문제는 사실 매우 예민한 문제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어떤 정치인이 약속을 했고, 또 그걸 계기로 어쨌든 젠더 갈등, 이게 좀 매우 심해졌어요. 지난 대선에서 저의 공약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꿔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이거였죠. 그거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영역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좀 복잡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회는 좀 가부장적 문화라고 하는 게 좀 추가돼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죠. 구조적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똑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적다든지 임금, 또는 뭐 조직 내에서 승진, 또는 육아, 뭐 가사, 뭐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성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담부서로 여성가족부를 두었던 게 있죠. 물론 그 안에 가족 관련 사무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무도 있고. 그런데 뭐 상당 정도의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서 그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폐지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러니까 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여성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라는 명칭이 적정하겠다. 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역할을 확대 강화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런데 이 성차별 관련해서는, 불평등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대를 통틀어서 보면 총량으로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성차별이,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한 영역은 상당히 개선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요즘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우위를 점해요. 공무원 선발 시험을 보면 그냥 객관적인 채점으로는 여성들이 거의 80~90%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시험의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앞서고 있고, 지금 사법 시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요즘 변호사 시험이죠. 그런 거라든지 교사,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교사 시험에는 여성들이 또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소수성, 그러니까 특정성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지 않게 배려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거의 당연히 소수인성은 무조건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그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수성 할당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당제 그럼 무조건 여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떤 할당제가 남성을 위해서 유효하게,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특정한 영역, 특히
청년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의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좀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성차별은 무조건 여성 차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차별하면 남성이 차별받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번에 좀 표현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관념에 의하면 여성이 무조건 차별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실제 있다. 그럼 그 부분은 남성들이 오히려 또 보호받아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나? 라는 이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특수한 영역을 또 세분해서 세심하게 또 배려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혹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해 안 사게. 오늘 주제 시각적인 공약 발표하셨는데 이게 거의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을 저번에 이번에도 다시 하실 때 여기가 네, 그거는 이 청년 세대들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 캠프에 오창석이라는 그 젊은 우리 선대위 들어와 있죠. 네. 그 선대위원이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 관심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화나는데 잘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문제점 의식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지 않고 빨래를 싣거나 아니면 비행기 시간 맞추느라고 응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일반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앰뷸런스를 안 비켜줍니다. 저 또 빨래를 싣고 가는 거겠지? 이 불신이 실제는 생명을 위협하죠. 이 작은 문제인데 사실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는 이 문제를 남들은 관심 갖지 않지만 앰뷸런스, 가짜 앰뷸런스 그걸 단속을 심하게 하고 제도도 바꿔서 경기도에는 최소한 그런 게 눈에 띄게는 없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향 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2대 세울 자리에 혼자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거 정말 화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일반 주차 단속 이렇게 하니까 그 불만, 피해 의식이.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확대할 거라는 공약에 대해 설명했고요.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기자 브리핑도 같은 분량만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대선 3자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후보들은 막판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건가요? 네,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으로 꼽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후보 간 접촉은커녕 물밑 협상마저 사라지면서 단일화 불씨가 꺼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단일화 문제는 이제 기계적으로 시한을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단일화를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며 미래를 위해 이준석 후보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한 적이 없고 논의가 오간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가 힘들어졌다는 판단 속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사실상 대선 3자 구도를 가정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면 반 이재명을 위해 김문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부각하며 국민은 이미 전략적 선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단일화를 향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밤새 극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며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의 유세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후보들은 오늘 서울과 영남 지역 등을 돌며 사전투표 동료와 함께 막판 지지 호소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천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식시장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인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후보는 유세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방탄, 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며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대한 3.15 민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며 내일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영남대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하고 저녁까지 대구 도시민 동성로에서도 집중 유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벌이며 여의도 일대에 밀집한 직장인들과의 만남에 나섰고 오후에는 서울 강남역과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연설과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2030 젊은 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젯밤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이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권 후보에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서 성희롱 댓글을 썼다는 의혹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권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한 이 후보 또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여의도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언행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민주 진보 진영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끔찍한 언어폭력으로 국민을 모독했다고 비판했고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한 발 더 나가 국회의원직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준석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이 후보 발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단일화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일화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저를 밀어주셨던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가 될 협박한 혐의로 A단체와 이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21대 총선 등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 회원들에게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셈법으로 사전투표율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홍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사전투표 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일찍부터 사전투표 방침을 세우고 지지자들에게도 최대한 사전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판단 아래 지지층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는 겁니다. 선거 초반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사전투표를 결정하고 지지층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됐듯이 사전투표가 진보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졌다는 판단에서 적극 독려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주요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들의 사전투표를 호소하며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일이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 포함 나흘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라는 점에서 본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것도 각 후보 진영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후보마다 각기 다른 셈법 속에 사전투표율 올리기에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과 대선 결과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 하루 문을 닫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대선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을 하루 쉰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은 하루 휴장 뒤 4일 오전 9시에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면 파업으로 오늘 새벽 첫자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새벽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오후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면서 파업이 끝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요? 네, 오늘 새벽 2시쯤 노조가 임금 단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노사 협상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에 잠시 휴식기가 있었고 오늘 정오쯤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이 조정안에 서명하면서 노조가 곧바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양측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임금 10.48%를 인상하고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조합원에게 자택에 대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지금 속속 버스 차고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이 완전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오가는 시내버스가 계속 느는 모습입니다. 앞서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147노선 2,500여 대가 멈추면서 출근길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를 증편하고 전세버스 일부를 노선에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시민 불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9개 회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시내버스 95%가 멈췄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울산에서는 노사가 교섭 시한을 오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고됐던 파업은 일단 보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 6일 남은 대선 전국 상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참여하는 TV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한층 더 거칠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의 공방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밤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네,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준석 후보에게 그날 너무 여유롭게 행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의원 17명도 그날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또 한 번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물었는데요. 실제 이 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빨리 들어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폼 잡을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폼 잡은 거예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늦게까지 그날 송년회가 첫 번째 송년회가 있어서 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이거 뉴스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옷 벗다 말고 다시 입고 나왔어요. 씻지도 못하고 당연히. 폼 잡았다는 게 샤워를 했다는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 샤워한 것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그런 다음에 경찰들 앞에서 뭐 부자들한테 가만히 있어 임마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모습, 텔레비에 나오고 싶었던 거죠. 항의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담백하게 사과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막 큰 소리 치면서 대들었지 않습니까? 싸울 듯이.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의 솔직하지 못한 한 단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한편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학이나 거북섬 논란 등 왜 이재명 후보가 자폭 발언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나온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이른바 호텔 경제학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루카스 자이제를 들고 나왔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독일의 공산당 기관제 편집장을 지낸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어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배수진을 치고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3차 이제
TV 여론에서 또 정치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다리나 프레임에 자신이 또 일정 부분 걸려 있다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9% 10%대의 박스권 지지에 갇혀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이미 단일화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한번 또 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단일화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단의 어떤 자리와 결심 이걸 갖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그 대신 나는 이번 올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쉽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 또 미래 정치에 대한 국민적 어떤 염원 바람을 자신은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 가지고 그때는 사실상 제대로 공격했어요. 예. 우리 윤석열 객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공격했는데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방어를 해내지 못했죠. 뭐 그 사실상 그 호텔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죠. 하나의 모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풍자가 된 건데 그것도 이제 서구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호텔 경제학 그 모델은 사실상 성공한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 되려면 그런 수많은 모델들이 하나에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이론이 되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런 이론에 아주 접근도 못한 모델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인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루카스 자이저 이분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예. 그런 부분의 철학을 가진 분인데 이념을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호텔 경제학 가지고 그렇게 돈만 돌리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려 하느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답변을 했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호텔 경제학이라고 현재 명명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상식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서 이런 승수 효과를 내고 이렇게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하나의 예인데 러시아의 또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음악가도 많고 미술가도 많고 문학가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음악과 그분들의 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분이 뭐 독일의 공산주의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얘기한 경제학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학이나 우리 사람 사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딱 집어서 공산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느냐, 당신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접근한 것은 정말 40대의 젊은이 같지 않은 매우 좀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개혁신당 인사가 줄줄이 민주당으로 간 점이 공격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허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걸 말씀드리면 매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김용남 의원은 이재명은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점을 들어서 지금 이런 점 생각하고 데려가셔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받아치기 한 거죠. 장군 먼근으로 허은하 의원이나 이제 김용남 이제 객신당의 정책위장 이런 분들은 인수객신당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은하 후보잖아. 당 대표였고 한 분은 정책위장 그런 가장 핵심 당 삼력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인숙 이제 당시 후보하고 이게 마찰로 인해 가지고 블랙팜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대선 공간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제 저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뭔데 아쉬웠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과거 이재명 지금 현재 지사 시절이나 또 후보 지난번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도 갖고 참고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개혁신당의 내홍을 꼬집었고 또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 사람들 당신은 이렇게 공격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 내용까지도 그대로 들고 가서 이 사람 써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예. 그런가 하면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방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입니다.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다.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 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할 거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 안에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1심이 진행되기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면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하고 얼렁뚱땅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분의 그 반격하는 그 질문이야말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멈춰지는데 그때 셀프 사면할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윤석열과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친윤 세력들 이 친윤 세력들과의 결별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씨도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인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회장에 가서도 친윤 끌어내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도 김문수 후보는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용서받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피하고 있어서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사면은 안 할 거다 이런 대답을 하기 곤란하니까 돌려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 당신은 셀프 사면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뭐 분석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상황으로 모실 겁니다.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 의원께서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상당히 균형적인 분이에요. 민주당 많은 의원들 중에서. 그렇지만 어제 토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그래도 3번의 국회의원하고 그 어려운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부천 소사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 정치 이제 경력 갈록이 묻어 있죠. 또 2번의 경기 지사 이런 행정 지방자치의 경험이 풍부했고 경제사회 노사정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정부라는 이 모든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대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뭐 질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예의를 갖추면 한마디로 품격 있는 질의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저거는 누구보다도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같이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권 시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동구권 몰락 이후에는 그냥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분명히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전태일 열사 그 죽음 보고 사회적 약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또 노동운동 헌신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아직도 25평짜리 간혹 봉천동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나이 70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청렴하고 청빈하게 살아온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아파트 역할이 안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좋은 집안의 교수 자식에 그냥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뭐 검사해가지고 이분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 많이 경험하신 분이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아바타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은 맞잖아요. 아, 윤석열 사면은 당연히 이제 내란 재판이 사법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그런 흔히 말하는 재판 정지법이란 걸 이미 국회 법사위 의결까지 맞춰준 상태입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본인 만일 대통령 되면은 이 법 거부권 행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재임 기간 5년 동안은 재판 정지법에 의해서 모두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이거 딱 대통령 되면 바로 국회 본회의 의결 때리고 나면은 이재명 말 대통령이 이걸 공포해버리면은 사법 리스크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셀프 사면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란 혐의 재판은 확정 판결이 나야 사면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춰진다라는 게 다수설인데 이것이 또 10명은 대법관 10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그 10명이 이상한 재판에서 사법부태타다 이런 걱정까지 자아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논란거리가 없어지게끔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셀프 사면과 같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이고요. 어제 아까 총평을 난 처음에 시작을 안 해서 실제 시작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한 분이 그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되게 정말 그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어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입정동 건물에 큰 화재가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네, 을지로 화재 진화 중인데요. 인명피해는 확인 중입니다. 입정동 281길 근생 건물 인근에 불이 났고요. 지금 비어있는 건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을지로 일대의 교통 통제로 인해서 주변 일대가 정체 중이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입정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나서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이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길과 연기로 봤을 때는 화재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비어있는 건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소방에서 발표한 대응 단계는 없는데 을지로 일대의 교통 통제가 되고 있고요. 주변은 모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입정동의 건물에 불이 나서 을지로 4가부터 3가 방향 전면 통제된 상황이라는 점 주의 지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 입정동 건물 화재의 소식인데요. 지금 불길이 상당합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확인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어제 TV토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토론회를 마친 뒤 질문을 받은 권영국 후보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토론 이후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과 이준석 후보의 입장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저는 그 답변이 어렵지 않은 답변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잣대는 무엇이냐 물어본 건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고발전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불편할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과거 이준석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혼났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말을 인식했을까요? 김용태 위원장 이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일부 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안이 막판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변수까지 될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보는 마지막 이제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그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통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개딸들의 팬덤 정치에 익숙해서 상당히 편향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도 문제였지만은 또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또 독단과 전횡을 일수하면 그 입법 권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다. 한 사람은 그래서 12.3 비상계엄 5판의 결정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 심판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 청산이라는 것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국회 차원에서는 거대 입법 권력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자 국민 통합을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많은 후보들도 걱정하고 그런 걸 이제 인석개혁신당이 권영국 이제 노동당 후보에게 이제 저는 입을 빌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화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통해서 이 사회적 갈등, 이 엄청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석개혁신당의 뭐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그 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후보직을 갖다가 사퇴해라 뭐라 이런 거는 민주당이 너무 좀 강한 과했다. 정치적 공격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여성 신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욕설을 인용하는 것도 욕설이고 성희롱을 인용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진보 진영의 생각을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께서 같은 당도 아닌 이준석 후보 좀 감싸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은 순수한 의도에서 진영 간의 문제로
이거를 접근했다라고 실제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준석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사건과 연결 지어 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 뭐 누구라고 특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썼어요. 그것도 왜곡해 가면서 실제 이런 말이 나왔던 곳은 뭐 팸코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일종의 여혐을 조장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재명 후보의 가족 누군가가 쓴 것 마냥 그런 뉘앙스로 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권영국 후보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끔. 정말 나쁜 것이요. 정말 이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뭐 보수, 뭐 가짜 진보 진영의 위선을 뭐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고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고발은 뭐 한두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상주에서 꽃감 뭐 이렇게 정말 뭐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선물하는 행식으로 이렇게 맛을 보라고 이한 그걸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고발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이제 나주에서 또 역시 지지자가 이 배를 나주 배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드셔보라고 그것도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응을 했죠. 이게 피장파장인데 이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번 토론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게 검증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게 이제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신은 순화해서 표현한 거다. 예. 그걸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이 순화를 할지 몰라서 그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이 본질을 따져주라. 결론은 이 가족 간의 이 불화, 이 엄청난 욕설이 난무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냐 이런 거죠. 예. 이준석 후보의 발언 논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묘하게 연결시켜가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의 문제인 것 마냥 아까 그 여성 비하 혐오 이 발언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문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선이 6일 남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 시간은 사실상 오늘까지인데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오늘 김재원 비서실장에 이어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내일 아침 9시까지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줄이고 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투표할 때는 이미 역전을 한 것이고 계속 역전을 해서 본투표할 때는 적어도 5% 이상의 확실한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그 예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준석 후보님께서 오늘 오후까지라도 마음을 바꾸실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밑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의 접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TV 토론 끝나고 김문수 후보하고 뭐 단 30초라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애초에 뭐 이것을 하자는 의도도 없었고 이것에 논의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당일날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만약 사퇴한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용의도 있습니까?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입정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서 을지로 4가부터 3가 방향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3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인데요. 3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3층 건물이고요. 3층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어있는 건물로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을지로 일대의 교통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3시 59분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돼서 관할 지역의 모든 소방 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제보자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요. 네, 시뻘건 불길이 지금 건물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입정동 건물에 불이 나서 을지로 4가부터 3가 방향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보내주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찍은 화면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입정동 건물에 불이 나서 을지로 4가부터 3가까지 전면 통제된 상황이고요. 화재가 신고된 시각은 3시 25분입니다. 저희가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으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연결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길이 상당히 거센데요. 확인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비어있는 건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3시 25분에 신고가 접수돼서 3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3층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기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자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붕이 모두 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본 화면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화 중인데요. 네, 관할 지역의 모든 소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입정동 건물에서 불이 나서 을지로 4가부터 3가 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중구청은 이 인근에 차량을 우회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통행 자제를 해달라는 재난 문자도 보내진 상황입니다. 네, 중구 산림동의 281길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만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먼저 불이 난 시각은요.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서울 입정동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고요. 지금 불이 난 지 약 1시간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뒤 불이 난 지 30분쯤 뒤인 오후 4시쯤에는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소방차 20대 가까이 그리고 소방대원 80여 명 가까이 출동해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YTN으로도 관련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거의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계속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소방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불이 난 곳은 건물 밀집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1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번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가장 걱정인데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소방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염이 굉장히 거세고 또 이 검은 연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방에서는 그 한 명 부상자가 연기 흡입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난 곳 근처가 굉장히 골목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진화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오늘 불이 난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인명피해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불이 난 곳 근처가 건물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인명피해가 없는지 또 소방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야 될 텐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골목길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조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주변 교통 통제도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이 불이 난 곳 근처가 을지로 근처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을지로 3가에서 4가 방향이 현재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이 밝힌 대로 불을 끄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을지로 3가에서 4가 방향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 통제가 언제쯤 풀릴지 여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은 퇴근길과 겹칠 텐데 교통 상황도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청도 지금 보시는 화재와 관련해서 근처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구청은 그 화재로 인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거나 인근 주민들은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서울 입정동 건물 화재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국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3년 전 대선 때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친 뒤에 사전투표 전날이자 본투표 6일 전에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면 오늘 밤에 전격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었죠. 그러니까 대국민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절차 없이 그러니까 야심한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단판을 내어서 공동정보로 가기로 하고 자기 안철수 후보의 지위를 자기는 포기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역대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대한민국 대선판의 정치는 유력 후보가 있다면은 유력하지 않은 후보들끼리 연합 내지는 또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항상 맞섰어요. 그래서 이제 YS 같은 경우도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게 양받은 DJ 같은 경우도 DJP를 통해서 또 단일화가 되고 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그런 거죠. 문재인 지난번 안철수 역시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도 끝까지 단일화라는 이거는 유력 후보에게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밤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내일 새벽 6시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열려 있다.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수객신당 후보를 갖다 상고초를 오늘 밤새도록 찾아다니더라도 설득 이해가 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양당 간에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그런 유력한 분위기는 정치 평론가들도 정설로 보고 있는 마당이니까 좀 특단에 다들 결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도 내일 새벽 6시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투트랙 전략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3자 구도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난번 3년 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 사전 준비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물밑 접촉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단일화 이후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고인이 됐지만 장제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적 인연까지 다 동원해서 사전 대화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지 않고
하다못해 천하람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단일화 어떤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직은 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일화에 대해서 목숨 거는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이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이 흔들리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3일까지 갔으면 하는 게 솔직히 내심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가 됐을 때 그때도 저희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는 큰 관심 안 갖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3자 대결 구도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이는데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저는 진작에 우리 당 선거 전략이나 또 막판 이제 이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 단일화에 자꾸 올인하는 모습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인수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단일화 저는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어렵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 장악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련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이런 명확하게 또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백한 이런 사과, 대국민 사죄 이런 부분에 입장을 가지고 집권당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후보가 홀로서기 하는 그 모습으로 가자. 그래야 의미 있는 표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끝까지 이 단일화에 이제 목을 좀 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수개혁신당 후보와의 2030뿐만 아니라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걸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건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오늘 밤이면 끝입니다. 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깜깜이 기간이 시작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표할 수는 없는데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9%로 선두를 지켰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9%로 집계됐습니다.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일화를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3대 43,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는 51대 41로 앞섰는데요.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로 좁혔습니다. 나란히 추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은요.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 구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52.3 대 41.7, 이준석 후보를 댔을 때는 50.6 대 36.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두 여론조사 모두 양자 대결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저 한 말씀만 꼭 드릴까요? 예. 이제 이 공포 금지 기간이지만은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26, 28일 양일간 한 것만 오늘 저는 나오는데 데일리한 그 언론에서 의뢰해가지고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이렇게 거의 붙은 상황의 여론조사도 그런 걸 안 네, 하시는 자세한 수치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화면이 생방송으로 들어와서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 중랑구민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지금은 진짜 감사합니다. 아주 연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1919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하다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겠다고 치열하게 싸운 결과 그러나 당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1혁명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그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큰 한나라, 그 중에서도 백성의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저는 참 의미 있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적인 나라. 그런데 나라가 정말 국민들의 나라인지 소수 기득권의 나라인지 가끔씩은 어긋날 때가 있죠. 작년 12월 3일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지는 권력을 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을 행사하니까 다 설설 기니까 이 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지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별것도 아닌 저런 사람들이 무슨 야당임네 그리고 뭐 박홍근인지 서영교인지 뭐 거시 이정은인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편하겠다 이거. 아예 싹 그냥 국회고 뭐 국회의원이고 다 밀어버리고 그냥 권력을 100% 내가 다 가지고 앞으로 그냥 뭐 선거니 이런 거 귀찮은데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내가 이 나라 지배자 해야지, 통치자 해야지 라고 해서 한 게 바로 그 정신 나간 계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랬나? 근데 어쨌든 작년 12월 3일은 참 역사에 남을 특별한 기억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에 참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뭐 책도 좀 보고 뒹굴거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계엄이래 뭐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보고 그 윤모 씨가 막 계엄을 어쩌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장난이다 이거. 제가 안 믿었어요. 이게 제정신이면 저는 계엄할 거는 알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계엄을 할 거다. 그러나 법에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되잖아요. 내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옛날처럼 가짜로 뭐 돌 던지고 이런다고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누구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00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한 톨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요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생각하는 게 그럼 북한을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이 공격하게 한 다음에 확 국지전이든 전쟁을 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어디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하면 대통령 선거도 아니 되니까 계엄하고 계속 하는 거죠. 깔짝깔짝 전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자꾸 자극을 하는구나. 괜히 휴전선에 가서 북한을 자꾸 건드려서 자꾸 전쟁 국지전을 도발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거라도 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할 줄 알았지. 100주도 내지 아무 일도 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계엄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안 믿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화해가지고 진짜 계엄이라고 막 그러길래 진짠가? 결국은 맞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안 믿었고 전 세계인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소위 산업화,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민주화까지 민주주의가 발전한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경남 양산 유세 현장을 동일한 분량만큼 전해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지 1년 뒤인 지난 2021년 8월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사건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것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을 올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년 만에 나온 1심 선고는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적은 부분은 과장을 넘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변호사의 반박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검찰과 정 변호사 양측 가운데 한 곳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사진을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인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카리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논란은 카리나가 어제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점퍼엔 빨간색 숫자 2뿐만 아니라 무늬도 빨간색으로 프린트돼 있었는데 일각에선 카리나가 이번 대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전국 평균 2,1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전국 14개 지역 결혼식장 370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2곳에 대관료와 식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 금액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 강남이 3,409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1,209만 원인 경상도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네,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새롭게 출국 금지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추가가 됐고 이상민 전 장관은 출국 금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뭔가 수사의 속도와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 전 총리 등은 지난해 12월 내란 공모 혐의로 입건은 된 상황이었는데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수사가 답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사안이라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다 보니 당시 국무회의 때 관련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중요한 관건인데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CCTV 나아가서 집무실 복도 CCTV가 확보되면서 기존 한 전 총리 등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관련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시점이 소환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달 중순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통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 어느 정도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 이전에 이미 출국 금지를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중요 사안인 경우에는 출국 금지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기도 하는데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만약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다면 굳이 출국 금지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출국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이상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출국 금지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둘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장기간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출국 금지 조치가 앞으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는 CCTV 영상과 그리고 이 이제 증언들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다, 진술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내란 동조 혐의를 지금 입증하려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 뭐 위증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증언,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쪽지와 관련된 증언,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보았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이들 네. 증언과 CCTV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의 일부 불일치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관련된 문건이나 쪽지가 전달된 과정에서 여타 인물들의 진술 등과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의자들로 소환할 때는 단순히 CCTV 영상만을 두고 소환을 단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전에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선행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앞서 한 전 총리가 국회 청문회나 헌재에서 관련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증언과 실제 사실관계가 배치된다면 이때는 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쳐집니다. 그 네. 이유가 물론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죄가 될 사실이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라면 위증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증을 감행하였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부 사소한 부분에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수준만으로는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계엄 문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도 여기에 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뭐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내란에 찬성한 정도만이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예. 사실 내란죄는 그 자체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으로 각 역할에 따른 죄명을 달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위라면 부하 수행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회의록도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은 이상 당시 국무회의 때 찬성 입장을 피력하였다면 이때는 어떤 형태로든 내란 공모 혐의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수준만으로는 내란 공모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찬성 수준을 넘어서서 전후에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였다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제3자에게 전달한 수준이라면 이때는 부하 수행을 넘어서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도 충분히 입건해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비아폰 서버도 이제 확보를 하고 CCTV도 확보를 한 경찰인데 지금 직권 발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직권 발부라는 게? 경찰이 경호처의 협조를 얻어 최근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내란 공모와 관련해서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았고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비아폰 서버를 제공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아폰 서버 등을 확보했는데 예. 비아폰 서버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 사건에도 필요한 자료이긴 합니다. 통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여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윤 대통령 등의 경우에는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입니다. 이때는 강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네.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여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 발부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해신 방식으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비아폰 서버 등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뚫어 주어야 합니다. 예. 검찰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장을 직권 발부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식으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비아폰 서버 등의 기록을 재판부가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재판부가 이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된 수사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입정동에 있는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면 교통은 전면 통제가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불이 난 게 언제쯤인가요? 네, 서울 을지로 쪽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을지로 산림동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난 지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아직까지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분 만인 오후 4시쯤에 주변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소방차 20여 대 그리고 소방대원 80여 명 가까이 출동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난 곳까지 진입하는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관련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제보가 대부분이었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고요. 검은 연기도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서울 도심 지역입니다. 지나던 주민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걱정스럽게 화재 진압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YTN으로 제보 주신 분 가운데 일부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 화재 초기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다소 연기와 불길이 잦아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걱정인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불이 난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노후 상가 건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3층짜리 건물인데 불은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은 이미 불이 1층뿐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로 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건물 밀집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특히 소방당국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밀집, 건물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이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앞서 설명이 드린 대로 골목이 좁아서 진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처 상인분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처 상인들도 연기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변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제보 화면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건물, 그러니까 불이 난 건물 주변으로 이 교통이 전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을지로 3가에서 4가 방향으로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양방향,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실시간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은 불이 난 곳 근처 도로가 양방향 모두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 을지로 모습인데 처음 저희 YTN으로 들어왔던 제보 화면보다는 연기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을지로 3가에서 4가 방향 통제가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고 또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통제될 때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저렇게 화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요, 저희가 소방당국에 확인을 해봤더니 소방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소방당국 설명을 들어봤더니 일단은 조금 전에 그 대응 단계를 2단계로 확대를 했고요. 연소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가장 급한 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인명검색에 우선을 두고 대피 인원이 있는지 또 불이 났을 당시에 지금 저 불이 난 건물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인명검색과 수색, 구조에 먼저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처에 있는 제보자분들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람이 지금 현장에 다소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고 구급차 등이 와 있어서 만약에 그 인명을 구조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추가 소식이 네.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TV 토론회는 예상대로 날선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변수는 될 수 있는 건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불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준석 후보에 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어제 TV 토론 끝나고 김문수 후보하고 뭐 잔 30초라도 이야기 나눈 거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애초에 뭐 이것을 하자는 의도도 없었고 예. 이것에 논의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당연히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약입니다. 오늘 만약 사퇴한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용의도 있습니까?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하고의 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 정신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 단일화 시간은 남아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오늘 밤까지잖아요. 그런데 단일화 불씨가 좀 꺼져가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한은 내일 아침 6시까지 약 12시간 정도 남아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어제 TV 토론을 계기로요. 이제 단일화를 굳이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준석 후보하고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단일화를 함으로써 이준석 후보에게 어제 TV 토론을 계기로 형성된 그 여성 유권자들의 압도적 비호감 이것을 국민의힘 후보에게까지 전이시키는 모험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토론을 계기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즉 유권자들이 자발적인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한이 남아있으니 당은 공식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네. 단일화만이 승리 방정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전제는 어제 토론회를 계기로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전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없으면 예. 선거 구도가 분명해지지요. 그 분명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조건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더 응하지 않을 조건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어제의 논란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나선다면 사실상 그것은 무릎이 꺾여서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비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정치인으로서 무릎이 꺾여가지고 단일화에 나서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최대한 밀고 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어제를 계기로 단일화 필요성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토론회와 또 그 앞선 두 번째 토론회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결국 그 달라진 점이 지금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묵음 처리하거나 삐 처리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그 송출하고 있는 바로 그 발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다소 공격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는 플러스가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지지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만약에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득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단일화를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발언을 계기로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이 압도적 새로움인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압도적인 비호감 그리고 심지어 경향신문의 김민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김영 칼럼에서 압도적 해로움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언론사 논설위원이 그 정도의 용어를 쓸 수 있을 때는 그만큼 여성 유권자층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 이전에 받고 있었던 지지가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전이가 되겠는가? 오히려 그 비호감과 반감마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예. 자, 아까 언급했던 이제 어젯밤 토론회에 있었던 여성 친체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서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언급을 한 그 녹취를 들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제 이제 토론회와 관련한 내용인데 네, 이준석 후보가 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가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심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후보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지금 고소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어요. 네. 저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끝까지 검증이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사과의 방점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과는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앞자락에 깔고 결국은 이건 검증이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준석 후보께 지난 밤 토론을 보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정치를 표방하시잖아요. 근데 청년 정치가 기성 정치를 넘어서서 구태 정치까지 갔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본인은 검증을 한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공직 후보의 TV 토론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경쟁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TV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경연이에요. 그럼 오디션 프로 경연에서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유권자들이 환호할 만한, 그리고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TV 토론은 유권자가 무시되고 있어요. 국민이 원하는 거는 다 무시되고 자기들의 경쟁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을 없애버리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전쟁 같은 토론, 그것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는 우발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아니라 계획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보세요? 저는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너무 오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에서는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약간의 기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2차 토론을 보면서는 이준석의 존재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토론에서는 이 존재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어떤 욕심, 과욕이 앞섰고 그 과욕 속에는 자신만의 편견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오만함이 이 편견을 강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저런 자충수, 아주 큰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공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는 이번 TV 토론회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담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막판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크게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사에서요, TV 토론에서의 발언으로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는 것이 2017년 안철수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하는 발언은 유권자들이 일부 실망을 했을지언정 유권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혐오감이 들게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안철수 후보가 그 말을 하고 손해를 봤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은 도저히 방송에서 그대로 옮길 수가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냐면은 학부모들께서 본인의 자녀들과 같이 어제 TV 토론을 보다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보고 자녀들이 이 발언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통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언은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의 영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정동영 후보의 노인폄하 발언처럼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정치 인생 내내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정치적 상한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주로 2030 남성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발언 논란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지지 기반의 핵심은 2030 남성이지만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지 기반에만 너무, 그것도 강성 지지 기반에만 너무 의존하는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극기, 구구, 개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권주의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정치인 이준석 후보가 벌써부터 기성세대나 할 법한 패권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그럼 앞으로 이 젊은 정치, 청년 정치 그리고 미래의 희망의 이미지로서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발언이 모든 것들을 좀 흡수했다 하다시피 해서 토론회 자체가 너무 네거티브 공방이 많고 이게 너무 무용론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TV 토론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TV 토론이요. 여러 가지로 좀 규칙과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즉석에서의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저는 방송사들이 그 팩트 체크를 주간 방송사가 하단 자막으로 띄우거나 예. 현장에서 사회자가 즉석에서 그 결과를 낭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식의 일종의 타운홀 미팅처럼 방청석에 일반 시민들을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예. 그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토론에서 답변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을 궁극적으로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자기 자신의 현안을 질문을 하면요. 예.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질문을 해요. 후보들이 공부해서 가져온 질문보다 더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을 준비해 와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걸로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토론 제도 전반에 관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사실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를 보면은 1차에서는 좀 당황.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 준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약간 수세적이었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3차에서는 되게 좀 여유롭게 아웃복싱을 하면서 가끔 때리는 정도였다고 봐요. 남이 나를 다 때리는데 그냥 피하기만 하는 거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공격이 네거티브가 있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그 네거티브를 먼저 이끌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TV 토론과 관련해서 무용론과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TV 토론은 무용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이준석 후보처럼 다 좋아 보여도 아주 돌발적인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것도 검증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저기에서 보완할 부분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벌일 때 그걸 유권자들이 무슨 정보로 누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앞에 쭉 앉아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해가지고 사회자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럼 사회자가 그걸 가지고 아 팩트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봤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주정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틀리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선 그렇죠, 할 때 있었죠. 저희가 그렇게 보도해드렸죠.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보완도 결국에는 선수들의 태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룰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정해놓고 있거든요. 6분 내에 6분 30초 내에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30초씩은 반론을 보장해줘라.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룰이 있으면 뭐합니까? 룰을 지키질 않는데 선수들이. 자, 룰조차 지키지 않는 선수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자 후보들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후보들이 이것을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앞서 돋보이려고 하는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경연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의 기자 브리핑 현장이 생방송으로 들어와서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뭐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뭐 전혀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주시면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준석 후보 연락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여러 가지 선거에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제가 박지원, 박주식 저 이렇게 할 때 3등이었는데 제가 3등으로 계속 나가다가 선거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돼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 초선할 때요. 그래서 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역전의 대반전을 경험 많이 하고 있는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를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제가 시작이 늦고 당내 경선이 1차, 2차, 3차에 또 한덕수 후보와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당이 아직까지 어지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정비되면서 많은 반전 또는 지지율의 상승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공표는 안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조사 우리 기자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아실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흔들어 주십시오. 대구 경북을 찾아주셨는데요.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나 지역 청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산 유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남대학교는 이 대구 경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학교이고 또 제 주변에도 영남대학 출신,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또 조지현 의원님 다 영남대학 출신이고. 김석기 의원님 안 오셨죠? 오셨나? 예,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남대학 출신들이 각계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제가 보니까 화공과 학생들이 또 그 주막에 갔는데 또 화공과도 여기 취업이 아주 잘 되고 실력도 좋고, 그런데 이공계나 인문계나 또 각 전공이 다르지만은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를 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안에 창업, 보육, 지원센터를 확실하게 강화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은 지금까지 대학과 직장과 또 일반적인 교육과 취업,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공부하는 학업과 연구와 취업과 이것이 교수, 학생, 또 직장인, 여기도 경산에도 지금 각종 많은 연구소도 있고 또 좋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학, 연 이런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계속 취업을 위해서 그냥 쉬었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휴학 안 하고, 지금 보면 1년, 2년씩 휴학하잖아요. 졸업하고 평균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걸립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 졸업하기 전에 휴학을 1년, 2년씩 하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1년씩 기다리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내지 3년씩 이 중간에 쉬는 기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은 학교 안으로 바로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또 학교 안에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을 가진 이 기업의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고, 그러려면 여기다가 제가 구상하는 것은 다른 외국에 하는 것처럼 창업, 보육, 지원센터를 굉장히 크게 지어가지고 학생이 누구라도 원하면 그 자기의 창업 공간을 드리고, 거기에 담당 교수를 붙여드리고, 또 외부에 기업에 있는 분을 또 이 초빙을 해가지고 이 3자가 같이 취업 창업하고, 또 금융기관은 거기에 창업과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하고, 또 노하우, 마케팅이나 R&D나 노하우를 또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학생들이 지금 절망하는 대학이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장관할 때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아시겠습니다만 영남대학 안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서 연구소도 우리 교수와 학생들이 다 연구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그게 성공할 때까지 밀어드리고, 성공하면 또 밖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기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의 브리핑도 같은 분량만큼 전해드렸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